안녕하십니까. 양영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연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연기론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연 생기의 준말이 됩니다. 인과 연에 의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과 연을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언가가 나타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이 화가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간접적인 원인을 나타내는 거라고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인과할 때는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교는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과가 일어났을 때 불교가 아닌 외도의 견해로는 그것이 원인이 없다고, 원인이 없이 그런 과가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미 원인 안에 그런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교는 그런 견해들을 다 배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가 될 때 그 원인이 결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연이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연에 의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일단은 연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그런 인연의 세계 안에 있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 그 인과 연이 만들어지는 그 전체 세계하고의 관계, 그거는 무언가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씨앗이 싹으로 변해갈 때 그 씨앗이 싹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연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연으로는 적절한 수분이라든가 적절한 햇빛이라든가 적절한 기온이라든가 흙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이라는 것이 싹이 된다고 하는 그 과정은 씨앗 안에 싹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싹이라는 것은 씨앗 없이 생겨났다는 것도 아니고, 씨앗이라고 하는 직접적 원인에 무수히 많은 간접적 원인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의 결과가 맺어진다 하는 것이 연기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나오는 그 씨앗은 주변에 무수히 많은 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싹을 틔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씨앗이 있으므로 세계가 조금 변하기도 합니다. 쉽게 상상해 본다고 하면은 식물이 있는 세계와 식물이 없는 세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식물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세계를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된, 그거는 식물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 안에 있는 존재자하고
그 세계에 연을 제공해주는 전체 세계하고의 사이의 관계는 다시 의존하고 연관되어 있는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 세계가 그 씨앗에게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연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 씨앗은 싹을 틔움으로 해서 전체 세계를 바꾸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하나에 대해서 일방적인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역동적인 관계다. 그것은 상호 의존과 상호 연관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연기에 대한 대략적인 뜻이 됩니다. 상당히 그 자체로 포괄적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피연생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만 어떤 인연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연했을 때 그 연에는 인과 연이 다 들어갑니다. 그 인연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과론과는 다르게 무수히 많은 연을 인정한다고 하는 점에서 불교의 연기론은 보통의 인과론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기의 뜻은 상호 의존과 상호 연관성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관된다는 관계 위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강의의 주된 소재의 하나인 공이라고 하는 것. 공이 뭐냐? 공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하고 깊이 연관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의 또 하나의 의미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보는 세계가 무엇이냐? 나에게 어떤 세계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계는 정말 내가 보는 그 모습 그대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로 저는 불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는데 우선 오늘은 연기의 첫 번째 의미인 시간적 인과에 관한 것과 피연생과에 관한 그런 것과 상이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연생과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무언가가 성립하기 위하여 대단히 많은 인연이 그 안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도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한 송이의 국화꽃, 그 꽃이 필 때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인연이 그 안에 개입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산에 펴 있는 꽃 한 송이를 보아서는 그 꽃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인과 연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에 관한 것으로는 12연기가 있습니다. 그 12연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왜 이 세계가 고통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부처님은 여기 나온 대로 무명에 의해서, 무명의 연에서 행이 생기고, 행의 연에서 식이 생기고, 식의 연에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의 연에서 육입이 생기고, 육입에 의해서 촉이 생하고, 촉에 의해서 수가 만들어지고, 수에 의해서 애가 만들어지고, 애에 의해서 취가 만들어지고, 취에 의해서 존재가 만들어지고, 존재에 의해서 생이 만들어지고, 생이 만들어짐으로써 늙음과 죽음, 여러 가지 고뇌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12연기예요. 그러므로 거꾸로 얘기하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면,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하고 차례대로 멸해져서 늙음과 죽음, 온갖 고뇌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12연기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기론의 중요한 의미입니다만,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은 이 강의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의 두 번째 의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12연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피연생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과 무수한 연에 의해서 과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시간적 인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과론과 달리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시간적 인과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연기는 그런 시간적 인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의존성, 줄여서 상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물체가 있고 여기에 다른 물체가 있으면 이 A라는 물체와 이 B라는 물체는 서로 연관되고 서로 의존한다고 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B라는 존재가 있고, B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A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과관계라고 할 때 이것이 저것의 원인이 되고 저것은 이것의 결과가 된다고만, 그런 단선적인 인과만 이야기합니다만, 불교의 인과론은 이것과 저것의 상호 연관성, 상호 의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노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개의 갈대가 서로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되는 것과 같다. 만일 그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또한 둘을 버려도 하나는 서지 못하듯이 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갈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대 둘이 있습니다. 이 갈대 셋이 모여서 갈대의 묶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낼 때, 이 갈대가 서 있는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때, 그것은 하나의 갈대나 두 개의 갈대로만은 불가능하다. 세 개의 갈대가 서로 의지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갈대의 비유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비밀스러운 진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개의 갈대라는 각각의 갈대와 갈대가 서 있다는 갈대의 묶음 사이에 차이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각각의 갈대라고 하는 그 각각의 갈대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세 개의 갈대가 서로 연관되고
의지함으로써 그런 무언가의 성질이 발현된다고 하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암경에 나와 있는 예의 하나가 수레의 예가 됩니다. 수레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레에는 두 개의 굴러가는 바퀴가 있고 그 두 바퀴를 연결하는 축이 있고 그 축 위에다가 판을 놓고 널판지를 놓고 그거를 끄는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바퀴하고 바퀴의 축하고 널판지하고 손잡이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의지한다고 하는 인연이 생겨나게 되면 거기에서 수레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생겨납니다. 수레라고 하는 존재는 바퀴와 축과 판과 손잡이가 인연 화합하여야만 생겨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연 화합했을 때 수레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수레라는 관념이 생기게 되고 수레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and. 영어에 A하고 N하고 T하고가 모여서 and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and라고 A하고 N하고 T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의지하고 연관되는 관계를 형성해서 and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A라든가 N이라든가 D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난다. 그거를 우리가 and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세 갈대가 서로 의지하고 연관된다는 인연에 의해서 각각의 갈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성질이 생겨나는 거죠. A와 N과 D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라고 하는 관념, 그리고라는 명칭이 and에서 생겨납니다. 수레바퀴와 수레축, 수레의 판과 수레의 손잡이에서 그 각각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레라는 존재가 그 개별적인 것들의 인연화합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이고 그 인연화합에 의해서 수레라는 관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수레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그 바퀴와 축과 널판지와 손잡이가 그런 인연화합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수레를 이루었던 판은 그냥 널판지고 손잡이는 그냥 나뭇대기고 축도 그러하고 바퀴는 그저 바퀴입니다. 수레바퀴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연관된다고 하는 관계를 형성해야만 비로소 수레가 생긴다. 그것은 심지어는 단어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and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의지해야 된다. 물론 이러한 의지와 연관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A와 N과 D가 모여서
and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면 다시 그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어내죠.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남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에서는 불가능했던 의사소통이 단어들이 모이는 인연에 의해서 문장을 만들어냄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에서는 없었던 개념이나 명칭이 그 글자 하나하나가 모인다는 인연에 의해서 단어가 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념과 관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면서 우리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무언가가 서로 연관하고 의지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성질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이 우리 자신인 경우에도 똑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목재에 연하고 풀에 연하고 볏짚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서 가옥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것처럼 뼈에 연하고 근육에 연하고 피부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서 신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 집은 기둥과 벽과 벽의 틈새를 메워지는 흙하고 지붕을 잇는 풀 같은 것, 볏짚 같은 것, 그런 거에 의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적절한 장소에 배치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하고 의지한다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집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생기고 집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기고 집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라는 생명체에서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예로 들어본다면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고 피도 흐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러면은 비로소 우리의 신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각각의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때 우리라는 생명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신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고 신체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몸이 그냥 있는 것처럼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부분들이 서로 연관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인연, 상호 의존성, 상위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체나 가옥이나 수레나 단어나 문장이나 그런 데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세계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마시는 물, 그게 화학식으로는 H2O입니다.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한 겁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서로 연관되고 서로 의지한다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수소 원자나 산소 원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물의 성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소 원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서 물의 성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소 원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서 물의 성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물의 성질은 어디서 왔느냐? 오직 인연에서 온 겁니다. 수소와 산소가 서로 연관과 의존의 관계를 성립하면은 그때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에서는 없었던 물이라고 하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베르그송은 창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없었던 것이 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창발적인 현상, 이것이 물에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런 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자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서로 의지하고 연관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물 분자나 다른 분자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성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령 생명체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물이라든가 질소라든가 탄소라든가 그런 원자들이 서로 모이게 되면 그 각각의 원자들 혹은 각각의 분자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생명 물질로의 특성이 새롭게 발현이 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나 그런 것들, 그것들은 탄소나 수소나 질소나 그런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원자나 산소 원자나 질소 원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단백질과 지방과 같은 생명 물질의 성질이 그들이 결합을 하면서 그들이 인연을 맺으면서 서로 연관되고 의존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생명물질들이 또 적절히 잘 모이면 아주 분자량이 많은 그런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그런 것들이 적절히 모여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면 생명의 최소단위인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의 최소 물질인 세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히 원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성질들이 세포에서는 발현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원자에서는 없었던 성질이 인연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분자에서 생겨나고 분자에서는 없었던 성질이 그 이상에서 생명물질에서 생겨나고 생명물질 자체에서는 없었던 그런 성질들이 세포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들이 모여서 소화기관이나 순환기관이나 호흡기관이나 하는 기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관들이 모여있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층에서 한 층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인연화합에 의해서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성질, 그런 것이 발현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계층 구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다시 그런 생명체들이 모여서 생명계를 형성을 하죠. 그중에서 특히 인간들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역사나 문화, 그런 것들은 개개의 인간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임, 인간들이 서로 의지하고 연관된다고 하는 구조를 형성했을 때,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특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질들은 개개의 인간에서 발견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의존과 상호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고 있는 모든 현상, 모든 존재자에서 다 발견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고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소원자가, 산소원자가 그 자체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성질이 그것들의 인연화합에 의해서 발현이 된다면 수소원자는 그 자신의 변치 않는 성질,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을 가지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산소와 원자와 결합하면 물이 되고 탄소 원자와 결합하면 탄수와 물이 되는 것이 수소 원자입니다. 그 자신의 변하지 않은 결정적인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어떠한 인연, 어떠한 연관관계, 어떠한 의존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탄수화물이 되기도 하는 그것이 수소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원자 하나가 어떤 결정적인 성질, 변치 않는 고정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우리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여러 존재자들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 인연을 맺으면서 인연 화합에 의해서 그 자신과는 다른 어떤 또 다른 존재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소는 그 자체가 자신의 결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가 됩니다. 여기서 아는, 무아할 때 아는 내가 없다,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이때 아는
범어 아트만의 음역입니다. 아트만은 우리가 자성이라고 부르죠. 그 자신의 변치 않는 성질이 아트만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질. 수서원자도 엔드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는 A라고 하는 철자도, 그 다음에 수레바퀴를 이루고 있는 그 둥그런 바퀴도, 가옥을 이루고 있는 목재나 풀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도 전부 그런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자성이, 그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 모든 존재자들은 다 이렇게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자들입니다. 다 무아의 존재자들입니다. 불교 내부에서도 설일체유부 같은 교파에서는 이런 자성을 인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컴퓨터의 이런 색, 이 색은 이걸 잘게 부숴도 그 색이라고 하는 어떤 변하지 않는 성질, 그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 심지어는 단어에서조차, 알파벳에서조차 그런 것들은 다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무아의 존재자들입니다. 그 자신이 결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질이 전혀 없으면서 다른 존재자와 연관되고 의지한다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인연의 화합입니다. 목재하고 풀하고 볏짚하고 공간이라는 것에 의해서 무아의 존재자들이 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죠. 뼈와 근육과 피와 가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모이는 이 인연화합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가옥이나 수레바퀴나 갈대의 묶음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인연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인연이 서로 떨어지게 된다면, 인연이 편리하게 된다면 그런 존재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존재자는 예외 없이 무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멀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만 일체의 모든 것이 무아이고 무상이라고 하면은 인연이 화합하면
만들어지고 그 인연이 서로 떨어지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연의 화합과 인연의 변리에 의해서 무언가가 호련히 나타나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것이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자는 전부 무아의 존재다. 나만 무아인 것이 아니라 일체 사물이 다 무아다. 나만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체 사물이 다 실체가 없다. 그 모두가 무아, 무실체이다. 나만 무아이고 무실체인 것이 아니라 모든 법들도 다 무아, 무실체다. 그래서 그것을 인법 이무아라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하고 대상으로서의 모든 법이 다 무아이고 무실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예외 없이 전부 다 공이다 하는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아, 무상, 무자성, 무실체, 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